자, 기독교 사상의 흐름 세 번째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세 개네요. 다 같은 신학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정통주의, 변증법적 실존주의 신학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신정통주의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네, 신정통주의 신학의 배경. 사회적 배경을 보십시다. 20세기 전반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최대의 죄악이었죠. 예.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하여튼 그 아주 야만의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쪽 편하고 저쪽 편이 서로 하나님한테 같은 하나님한테 이기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하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쪽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니까 또 이쪽 편에서 같이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같이 불렀어요. 잠시 전장의 평화가 왔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끝나자마자 다시 총성이 울리는 아주 참을 수 없는 아주 존재의 가벼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 로마 교황이 어느 편도 들을 수가 없어서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그랬다던가 저번에 불의 앞에서는 중립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교황이 중립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느 편을 들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류의 최대의 비극 그리고 이러한 인류의 최대의 죄악 앞에서 기독교는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특히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독교는 당황하고 아주 곤욕스러워했어요. 예? 그때 600명이 학살당할 때 600명 아니고 600만 명 학살당할 때 유대인만 학살당한 게 아니고 덤으로 끼워서 또 학살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600만 명이 하도 많아서 유대인 학살 그래서 잊혀지는 거기에 덤으로 같이 학살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집시. 유럽에 있던 집시가 그때 몇 수만 명이 같이 학살당해 덤으로 끼워서 그리고 게이 아주 히틀러가 그거 싫어했대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 같이 덤으로 다 학살을 그때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신학적인 대답을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아니면 기독교가 신학이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거기 보세요. 그렇게 가로친 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학의 정의를 내리면서 뭐라고 내렸냐면은 Theology has task of interpreting scripture and tradition. 신학은 어떤 임무가 있어요? 성경과 전통은 그냥 기독교라 그러세요. 성경과 기독교를 해석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in a particular historical situation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성경과 기독교를 해석해야 될 임무를 지닌다. 이제 그러한 정의를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어떻든 역사에서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교회는 신학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성경과 기독교를 다시 해석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가가 누가복음을 왜 썼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배울 때. 누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가 뭐였다고? 네? 다 알지 뭘. 예수님이 재림이 곧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가 신학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기록했듯이,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로마가 476년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돼가지고 200년도 채 안 돼서 로마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야. 아니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로마가 이렇게 멸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로마가 우리의 신을 안 섬기고 이방인들의 신을 섬겨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학적인 답변을 해야 될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쓴 그 유명한 불의 명작이 뭐야? 신의 도성, 신구. 예, 그 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때 그러한 신학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로마가 왜 멸망해요? 뭐 때문에? 누가 신 배워서? 고등학교 안 나오셨어도? 나온 지 오래돼서. 하도 오래돼서. 전생에.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는 바람에 그래서 로마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 게르만 민족은 왜 이동을 했어요? 뭐 살던 누가 흉노족이 몽고가 지금 나와. 거기 흉노. 흉노족 이걸 영어로 이렇게 쓰죠. 훈족이라고. 예, 흉노족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거 피해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결국 로마까지 그 멸망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지. 그 흉노족들이 와가지고 다시 자기도 나라로 안 돌아가고 그냥 머물러서 그냥 그 생긴 나라가 있죠 지금 유럽에. 예? 훈족이. 예, 왔다가 안 돌아가고 그 유명한 그 아틸라라고 하는 그 흉노족의 주장 로마 아주 깊숙이 들어왔었다고. 근데 그 흉노족들 중에 일부가 안 돌아가고 세운 나라가 있어요 지금 유럽에. 예? 흉노족이 뭐라 그랬어요? 훈족이라 했잖아요. 훈족이 안 돌아가고 세운 나라가 지금 헝가리 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마자르족 이 나라 말은 그 게르만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틀리답니다. 저 핀란드하고 우리 어쩌고 비슷하게요. 하여튼 루가가 그러한 신학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던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가 멸망한 것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하기 위해서 쓴 것처럼 또 지난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오다가 죽은 그 교인의 죽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 고상한 답변을 했잖아요. 어? 기억나시죠? 어? 교회에 오다가 저 버스에 치여서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고상한 답변을 했잖아. 교회에 오다 죽어야지. 그럼 일요일날 놀러 갔다 죽어야 되겠어. 그것도 신학적인 답변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도 매 순간마다 신학적인 답변을 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 야, 너 왜 떨어졌니? 그럼 뭐라 그래? 그 아들이. 뭐 공부를 안 했어요. 아니면 뭐 이번에 또 수학 거기서 망치는 바람에 뭐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교회 열심히 안 나갔어. 너 왜 떨어졌는지 알아?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텐데 미리 그렇게 한번 떨어져서 네가 고난을 이미 감수하고 그래서 네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러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신학적인 답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아주 암울한 상황에서 신학적인 답변을 시도했던 신학을 가리켜서
정통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배경은 그랬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배경. 19세기는 20세기 초반은 19세기 영향을 받았는데 19세기를 그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과학이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진보주의라고 그래. 19세기를요. 예? 시비즘. 응? 진보주의라고 그래. 19세기를 가리켜서. 요 19세기 바로 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독립선 1776년에 18세기 말에 미독립선언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뭐가 있었어? 프랑스 혁명.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진보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로 요 19세기 바로 전에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과학적으로 예? 그 기술이 발달이 막 되고 뭐 무슨 저기 뭐야 그 셀이라고 하는 세포 인간의 세포라고 하는 이 이론도 바로 요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프로그레시비니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19세기를.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경제학적으로는 리버럴리즘이라고 그래. 이 19세기를. 그죠? 우리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 배웠잖아요. 그죠? 요 경제학적으로도 이때를 자유주의 경제라고 그래요. 1700, 요 똑같은 해. 미 독립선언이 일어난 1776년에 불의의 명작이 하나 나왔는데, 그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 바로 요 해에 나온 책이에요. 예? 그래서 리버럴리즘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국부론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19세기를 그거를 망라했던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정치 과학적인 면에서는 프로그레시비니즘, 진보주의, 신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는 리버럴리즘, 또 철학적으로는 아이디얼리즘이라 그래요. 뭐 관념 철학, 그 칸트부터 시작해서 19세기에 말쯤에 형성된 헤겔 철학을 합쳐서 관념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관념 철학.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리버럴하고 이것도 진보적이고 그러면 철학이 당연히 이렇게 관념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깊숙이 생각하고 본질이 뭐냐 이렇게 그렇게 됐다고 배부르면은 그리고 문학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이때를 로맨티시즘, 낭만주의, 예, 여기 19세기의 상황이에요. 그 모차르트는 18세기까지만이거든요. 일찍 죽었으니까. 모차르트하고 베토벤하고 몇 년 안 차이가 나는데 그 베토벤은 18세기 중반에 후반인가 태어나서 19세기까지 갔거든요. 그 전에 사람들을 고전주의라고 그러고 그 후로 슈베르트니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낭만주의 음악가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낭만주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 진보주의 이런 것 때문에 미술이나 문학이나 음악도 당연히 낭만주의, 로맨틱으로 흐른단 말이지. 이게 19세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19세기의 진보의 시대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20세기 가서는 19세기 진보의 시대가 20세기 초반에 가서는 파괴의 시대로 됐단 말이지. 왜냐하면 기계가 이때 발명됐으니까 당연히 그 기계 갖고 뭐 하게 돼? 사람을 죽이게 된단 말이죠. 예, 이런 우스운 결과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2차 세계, 1차, 2차 세계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제일 이 미국이 몸살앓고 있는 게 뭐야? 총기 사고란 말이죠. 자기들이 만든 그 총기를 갖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예? 저는 며칠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은근히 자꾸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다음부터는 가면 누가 나 쳐다보고 총 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런 불안한 감이 들어요. 그 인간의 기술의 발전, 진보가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그런 것이다. 20세기의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물론 그 전에 한참 전에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사건이 있어. 17세기에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 예. 17세기에 유럽에서 30년 전쟁, 신교, 구교가 벌인 전쟁. 그거 아주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거든. 3명 중에 1명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30년 전쟁으로. 근데 그 30년 전쟁은 그나마 신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위안은 할 수 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어? 땅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식민지 더 건설하기 위해서, 먹을 거 더 먹기 위해서 벌린 그런 아주 치욕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생각해보면 다른 것 때문에 싸웠다면 이해를 해. 근데 빵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서로 죽였단 말이지.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예? 이게 아주 그 신학에 상당히 충격을 주게 됐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기술 발달이 오히려 사람을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예? 인간이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고독하고 그 자체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비인간화시킨다는 그러한 사실은 사실 19세기에 잉태를 했어. 19세기 초반에. 예? 그래서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결국 인간은 비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 하나가 바로 러다이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19세기 초반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에요. 러다이트 무브먼트가 뭔지 한 3분에서 5분에 걸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누구 숙제야? 저요. 보자. 러다이트는 1811년에서부터 16년 사이에 일어난 건데 당시 사회의 양극화와 노동 착취에 저항을 해서 섬유지기에 있는 그 수공업 노동자들이 어린 한편으로는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노동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 최초의 노동운동. 그렇죠. 좋은 편이네. 그렇게 그러니까 기계 파괴 운동이자 노동운동이자 또 지금 그 설명하신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가 비인간을 한 그 대표적인 사례고 이미 이것이 지금 요즘에 이제 뭐 4차 정보화 시대에 점점 사람들이 이제 노동력이 뺏겨가잖아요. 그거 밑에서 다시 이제 러다이트 운동, 네오 러다이트 운동 이렇게 해서 거론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뭐 있나?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좀 더 뒤로 거슬러 오면 엔클로즈 운동이라고 해서 농지를 자꾸 사유화하는 게 있어가지고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장농이 되거나 계약직 노동자가 되거나 도시로 빠져나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산업화하고 이제 맞물리는 거죠. 점점 이제 실제로 그 노동자들의 환경이 노동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 당시에는 그 노동 계급도 없어 노동자들의 그 단결권, 노동 3권 같은 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투표권도 소위 그 일정하게 세금을 낸 귀족들 남성들한테만 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기계를 파괴했던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합리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 또 정치적 원리를 갖다가 기계 파괴 형태로 표출한 거다. 그 결과 1826년쯤 되면 이런 노동자들의 저항에 그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이 받아들여서 노동법도 새로 만들고
예를 들면 노조를 허용하거나 교섭권을 그러니까 단체 행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교섭권을 인정하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에서도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뭐 보통 선거라든가 뭐 평등선거 이런 투표의 권한을 주고 그렇게까지 진전하고 그 무렵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막스가 5월 5일 날 태어났더라고요. 1818년 5월 5일에 태어났는데 그 시기가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산업화를 통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막 정착하고 노동계급의 하나의 어떤 그 세력으로 등장하고 그런 때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그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 기독교계 가운데 감리교회는 그걸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지지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무슨 교회라고 했어? 감리교회? 감리교회? 네.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는 특별히 그런 어떤 사회운동을 그런 사회운동, 그 노동자들의 사회운동을 지지한 게 아니고 뭐 영성운동, 뭐 도덕운동 이런 방향으로 나갔다 그래요. 예, 그 말씀 잘하셨네요. 네. 어쨌든 예, 그때 감리교회가 출발한 건데. 아니 그 정도. 예. 우와. 그 역시 아이고 눈이 그냥 바라보는 눈이 반짝반짝반짝한데 그냥. 학구적인 역시 그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러드라는 소년이 있었죠. 예, 근데 그것도 가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 정확한 사람이- 건 예, 여러 버전이 많아요.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러드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때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게 자꾸 기계를 망가뜨리거든. 지능이 떨어져서. 예? 그래서 혼나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다른 사람이 기계 망가뜨린 것들 모두 제 러드가 저렇게 해놨어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새끼는 기계 망가뜨린 놈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에 기계가 점점 들어오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노동자들이 잡을 잃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안 되겠다. 이거 기계 때려 부셔야지 우리가 먹고 살지. 기계 그냥 있는 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 귀 앞에서 밤마다 공장에 돌아다니면서 기계 때려 부순 그러한 테러가 있었단 말이지. 그거를 가리켜서 러다이트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후에 왜 이 사람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 나중에 가끔 몇 년? 1800 몇 년부터 시작했다고? 1811년부터 11년부터 16년. 몇 년 동안 그렇게 이 러다이트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나중엔 다 처형됐지 이 사람들. 예. 예. 이렇게 기계가 인간을 서로 비인간화시키는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러다이트 운동이지. 그래서 나중에 가서 기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기계 싫어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러다이트 운동하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한때 러다이트 운동 하던데 남들 다 가득 쓰는데 혼자 안 쓰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러다이트 운동 하나 난 그랬어요. 러다이트가 아니라 달팽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 대부분 어디서 만나자고 해서 모이면 딱 앉자마자 그 다음부터 카톡하고 있다고 서로 얘기하는. 그게 이 기계가 비인간화 시킨다는 거. 오죽하면 김지아가 컴퓨터에 앉았다고 신문에 날 정도예요. 알아요 그거? 그랬어요. 김지아 컴퓨터 사용을 안 했어.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지었구나. 하더라고. 그게 신문에 날 정도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러다이트 운동한다고 그래. 예? 근데 지금은 이러한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 러다이트 운동해야 된다. 뭐 때문에? 인간화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앉아서 카톡하지 않느냐. 근데 이 단어가 지금 현재도 이렇게 쓰이는 말이에요? 지금 저 잘 안 써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누가 이걸 써요? 배웠다고 이렇게. 나는. 예. 요즘에 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그 인공지능 문제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바둑이겠다 그러면서 알파고 올해 어떤 칼럼에는 보니까 2020년이 되면 상당히 뭐 의료, 육계부분이 다 무료화 될 거라고 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계 문명, 물질 문명이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거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세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뭐 저항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니까 네오 너다의 movement. 그렇게 써요. 근데 그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해 이번에 숙제를 줘서 알았지 난 너다이트 처음 들어보는. 글쎄. 잘 아마 안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한 60대, 70대 분한테 한번 물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걸 잘 안 쓰더라고.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지금도 똑같은 저 시대. 컴퓨터가 나와서 100명이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나와서 99명이 잡을 일했대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컴퓨터가 점점 발달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시 150명이 앉아서 이 컴퓨터 일을 해야 된다고 하여튼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와요. 예,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기계의 발달이 오히려 비인간화시키는 상황. 그거의 끝자락을 보인 게 인류가 만들었다고 하는 가장 위대한 기계 원자폭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 이러한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 그래서 이 시대에 풍미했던 단어들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예? 불안, 절망, 소외, 고독, 허무, 한계, 부조리 그러한 단어가 이 시대에 이 기계 문명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러한 단어를 주제로 나온 철학 또는 문학을 실존주의 철학 또는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한다 그래요. 예, 거기 보세요. 실존주의 철학 또는 문학에 어떤 사람과 작품들이 있는지.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어떤 병이 뭐라는 거예요? 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다 했어 예전에 여러분 절망. 절망이 바로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신 앞에 선 단독자. 벌써 저기 고독 뭐 이런 얘기가 의미가 냄새가 풍기잖아. 예? 이것이냐 저것이냐. 제목이 뭐 이래 철학적이 이것이냐. 실존인데 선택. 예, 이게 실존주의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 그다음에 사르트르가 쓴 구토라는. 나는 맨 처음에 사르트르가 구토 쓰길래 그게 다른 의미인 줄 알았어. 근데 정말 사연자 봤더니 정말 우리가 무한히 타는 거 그거더라고요. 그다음 출구는 없다 이런 아주 뭐야 한계 상황에 다다른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다음에 까미의 이방인 같은 거 우리 다 한번 했었죠. 그다음에 시지프스의 신화. 시지프스의 신화는 뭐예요? 시지프스가 저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굴어 올렸는데 다시 또 떨어지고 또 내려가서 또 올리고 막 이러는 거. 뭐 오늘날 직장인을 가르쳐서 시지프스라고 그래요. 똑같은 일 계속한다고. 네, 하여튼 그런 거. 그다음에 하이데거가 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거. 하이데거가 바로 그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 그죠? 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존주의가 거의 완성됐다고 할 정도로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죠. 아직 내가 죽기 전까지 이거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데 이것도 뭐지? 하여튼 이 가운데 실존주의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샤르트르인데 그 샤르트르가 한 말 중에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실존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말하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본질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여기서 참으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실존이. 그리고 그 샤르트가 쓴 책 중에 그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나들이 있는데 책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벌써 실존주의를 가장 잘 설명한 책 이름 같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실존주의를 가장 잘 설명한 단어가 이거라고 저번에 그랬죠.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단어가 가장 잘 실존주의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때 우리가 그 해능선사가 그 풍번문답할 때에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배웠잖아, 그죠? 나 지금 여기. 그 샤르트르 같은 사람이 나중에 그 실존주의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서 우리는 다 각자 자유한 각자대로 실존하는 우리는 에이전트다 그러면서 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운동을 안가주망이라고 그 안가주망이라는 말 알죠? 영어로 인게이지먼 이거 불어로 읽으면 안가주망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아주 그냥 학생 소요가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때 그 대통령 드골이 어떤 참모가 저 샤르트 저거 구설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드골이 한 말 아직 지금까지 유명한 말이 있어요. 프랑스가 볼테르를 교도소에 집어넣을 수 없듯이 프랑스가 샤르트를 교도소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 하여튼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샤르트도 샤르트지만 아주 대통령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네. 그 성주 사람들이 벼랑간이 그렇게 다 과격 분자가 된대요. 그래 무슨 과격이 그게 무슨 과격이야? 무슨 과격이 어느 날 갑자기 생존권 문제. 불안의 문제거든요. 기계 앞에서 불안한 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이건 누구도 그 하여튼 뭔 말이는 하여튼 뭐야 그 유튜브 같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신학적인 배경 봅시다. After the liberals had revolted against orthodoxy,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orthodoxy 정통주의 신학에 반기를 든 이래로 왜 반기를 들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통주의 신학에 이성에 반한다는 거예요. 정통주의 신학은 이성을 따져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무슨 신학이야? 그 미신이지 하면서 반기를 든 이래로 a number of theologians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began to find 발견하기 시작했다. 뭐 new relevance in many doctrines. in many doctrine 저기 뭐야 저 정통주의 신학에 많은 in many doctrine 많은 교리의 새로운 타당성 뭐라 이렇게 장점이라 그럴까? 어쨌든 그걸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신학자들이. 자기들이 걷어찰 때는 언제고 사회가 또 이렇게 되니까 다시 정통주의 신학을 바라봤더니 거기에 렐러번스한 게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이성 때문에 걷어찼는데 봤더니 new relevance가 있구나. But 그러나 these theologians 이 신학자들은 did not simply return to orthodox 그냥 단순히 글로 돌아간 건 아니고 뭐요? 렐러번스가 있는 거를 발견했다는 거지.